제2의 마크 저크버그로 불렸던 텔레그램. 이 암호화와 보안성이 강점인 메신저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창업한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억만장자이기도 한 이 텔레그램 창업자가 본인 여자친구와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 공항에 입국하는 그 공항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체포된 이유가 놀랍습니다. 함께 보시죠.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창업자예요. 프랑스 브르제 공항 입국 과정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마약, 성매매, 그리고 테러 모의 등 각종 범죄에 텔레그램이 악용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방조했다라는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겁니다. AP통신은 최대 20년형이 예상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파벨 드로프의 체포 소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과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뉴스입니다.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는 카카오 땡 등과 다르게 메시지가 암호화돼서 전달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양자가 아니면 이 암호를 풀 수가 없다라는 장점이 이 메신저의 최대 장점으로 꼽혀왔는데 그 장점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창업자를 체포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자를 풀어줘라라고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정무부 시장도 하셨지만 정치인들 텔레그램 많이 쓰거든요. 텔레그램 많이 쓰죠. 대통령도 텔레그램 잘 쓰고 네. 정광재 대변인도 아마 텔레그램 쓸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메시지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텔레그램 메신저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로서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난 다음 일정 시간 이후에는 그 대화 방송을 폭발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대화했던 내용을 저절로 삭제시키는 기능을까지는 뭐 제니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쓰여 있고 그동안에는 어떤 그 지금 파벨 드로프라는 사람이 1913년도에 만든 이 텔레그램이 일반적으로 가장 심리적으로 누가 내 이야기를 들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렇지만 유명한 N번방 사건도 결국 텔레그램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마약 밀수범들이 이용한다든지 또 성매매 조직들이 또 불법적인 조직들이 이 텔레그램 방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말한 대로 이제 40살 먹은 이 젊은이를 모든 걸 방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죄를 물을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예컨대 수많은 뭐 카카오톡이라든 여러 가지 어떤 국내외 어떤 그 단독방 뭐 혹은 뭐 이 텔레그램의 비슷한 유사한 정도의 수많은 SNS 그룹들이 이와 같은 논의를 함에 있어서 그 개발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상당히 많은 어떤 논쟁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물론 이제 파벨의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여론도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장점이 이런 보안성이고 익명성, 암호성이긴 합니다만 뻔히 텔레그램이 그 같은 장점을 악용해서 이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지점을 창업자나 텔레그램 관계자와 본사 임직원도 알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는 도의적인 책임을 제기하는 비판 여론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서 네네. 과연 이것이 긴급 체포시켜서 이 같은 범죄를 방조했다라는 혐의로 20년형을 때릴 수 있는 법적인 과연 혐의가 적용 가능하냐의 어떤 논란일 텐데 법률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조금 회의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텔레그램이 2013년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9억 명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보안적인 걸 쓸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꼭 그런 텔레그램으로 저한테 연락해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텔레그램을 갖다 쓰는데 물론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드로프 같은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 관리자들도 몇 명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뭐 마약이든 뭐든 그런 범죄에 있어서 방조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뭐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요. 예컨대 제가 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살인죄를 저지른다든지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칼을 만든 사람에게 이게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물론 제가 딱 칼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누구를 갖다가 찌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칼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그런 방조죄가 될 수 있을 텐데 텔레그램이 저 정도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저 드로프가 전용기가 있잖아요. 네. 돌직구에도 전용기가 있지만 드로프도 전용기가 있는데 아재 개그. 그 전용기를 타고 그 파리 공항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걸 드로프가 알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돈이 뭐 수십조 있다라고 하던데 다 변호사들하고 법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파리에 들어가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파벨 드로프가 텔레그램을 이제 개발한 역사를 좀 살펴보면 50초 안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러시아에서, 사실 러시아 출생의 기업가인데 텔레그램을 만들기 전에 유사한 메신저를 만들었었는데 푸틴의 어떤 독재에 항거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러시아 수사 당국이 이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신원 정보를 파벨 드로프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파벨 드로프가 그거에 항거하면서 끝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고 결국 독일로 이주해서 텔레그램을 만들게 된 역사가 있거든요. 자, 과연 이 텔레그램의 창업자의 체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산도 쓰는 보안 메신저로 텔레그램은 유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실부터 이용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자주 사용한다. 국내 대기업 임원진도 보안성이 높아서 많이 이용한다. 국내 이용자 315만 명, 10년 새 3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정광지 대변인, 네. 한동훈 대표도 텔레그램 쓰죠? 저는 그 국내 이용자가 315만 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지금 놀랐습니다. 더 많을 것 같다. 왜냐면 제 주변 사람들은 다 텔레그램을 쓰는 것 같거든요. 한 대표도 씁니까? 쓰시죠. 네, 뭐 당연히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뭐 언론사 근무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모든 그 대화나 업무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직업이 바뀌다 보니까 교류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 텔레그램을 쓰다 보니까 저도 이제 텔레그램을 자주 쓰게 됩니다. 과거엔 전 정말 텔레그램 헤비 유저는 아니었는데 요새는 텔레그램 많이 쓰게 되죠. 그게 보안성 때문인데 네.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만든 사람이 살인을 할 정도의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칼을 만들어 주면은 그것은 살인 방조죄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뭐 칼을 만든 선의가 반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텔레그램이 일종의 이게 9억 명이 쓰는 시장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지, 그런 악용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얼마나 이 창업주가 적극적으로 했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 전체가, 어떤 시장에서는 뭐 좋은 물건을 거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암 거래를 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뭐 그 비밀스러운 거래를 한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시장을 관리하는 분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여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또 나름 그 체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자신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뭐 변호사시기도 하지만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텔레그램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뭐 보안성이 가장 보안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두 분 다 검찰 시절에 네. 쓰셨을 거고, 대화를 내놓는 내용 중에 그게 뭐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을 때 부적절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뭐 아예 다 공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닐 테니까요. 네. 자, 이 텔레그램의 어떤 암호화된 보안성이 장점인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관건 같아요. 아무리 보안이 강조되지만 체리따봉 같은 걸 기자들 카메라에 걸리면 텔레그램을 쓰는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범죄 조직이 악용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범죄에 활용되는 거고, 선하게 사용한다면 굉장히 보안성을 유지하는 좋은 메신저가 될 텐데 그 중간 어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이만한 거대 기업들이 그만큼 준법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어떤 일갈의 의미도 있다라는 뭐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승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텔레그램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메신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화 내용을 수사 과정에서 제출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추적이 쉽고 서버 위치가 어디 있는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이 메신저 자체가 나의 정보를 노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반면 텔레그램은 지금 보면 서버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요? 한 10년 전쯤에 뭐 텔레그램 측 관계자에 따르면 뭐 곳곳에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사실 텔레그램 서버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알고 싶고 어떤 뭐 수사라든지 어떤 자료에 필요해서 구하려고 해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짧게 이제 텔레그램을 창업한 창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 러시아에서 유사한 걸 만들었을 때 그때 뭐 대화 내용을 제출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새롭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이 만들어진 것 시초 자체가 검열에 반대한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텔레그램을 촉구하는 건 높은 보안성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것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실제로 상당히 많다. 엠번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딥페이크 성범죄라든지 마약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텔레그램이 굉장히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텔레그램의 보안 정책 수정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아니면 기존처럼 그 검열을 반대한다라는 기조하에 지금의 익명성과 어떤 보안성을 유지해가는 방향으로 갈 거냐 이걸 좀 주목해 봐야겠죠.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